네, 이 책은 그 어느 동사의 멸종이랑은 좀 다르죠? 어떠셨는지 어, 여쭤볼까요? 뭐 전체적인 인상이랄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셨는지. 과제는 다 잘 쓰셨습니다. 음, 그 전쟁하고 농업을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기술도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전쟁과 농업에 사용된 기술이 같은 거라는 거로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게 되게 흥미롭기도 했고,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농업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네, 좀 재밌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출발해서 생각하면은 음, 그게 이 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역자 머릿말인가요? 역자 서문에도 조금 나와 있기도 하고 그 후지와라 선생님 쓰신 거에도 좀 나와 있지만 일상과 전쟁이 그다음에 살리는 기술과 죽이는 기술이 그게 이제 듀얼 유스라 그래가지고 그 개념을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 공부를 하실 때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듀얼 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다음에 후지와라 다스시라는 사람, 이 선생님이 정교하게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게 되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법을 갖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반대 방향인데 결합돼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요거를 생각거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태생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기술이 태생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런데 농업 기술이 그 전쟁 기술로 금방 전환이 되고 전쟁 기술이 다시 농업 기술로 금방 전환이 됐어요. 이게 테크놀로지가 이 두 개가 자, 선생님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좋게 쓰면 되지. 안 좋은 기술이라도 목표가 다르면 목표가 좋다면 어 목표가 문제지. 그러니까 듀얼 유스가 왜 문제란 말인가? 그럼 죽이는 기술을 모두 살리는 기술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목표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고 요 핵심 뿌리에 어떤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술에 있어서. 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인문세 팀에서는 동물원에 다녀왔는데요. 동물원인 게 이제 뭐 동물을 보고 만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동물원이 되는 데가 전시하는 데인데 전시하는 게 뭐가 나빠 이런데 그 태생적 한계가 있어 그 전시 방식에 단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가둔 게 아니라 원래 동물원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냐면은 한가하고 여유롭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왕들이 이렇게 자기 동네에 없는 거 과시하려고 끌어온 거야. 그런 태생적 한계가 지금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닌데 뭔 상관이야. 교육적으로 쓰면 되지인데 그것도 뿌리에는 어떤 역사성 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점으로 이제 화요일에도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태생적으로 뭔가 어떤 본질 같은 거에 뭐가 들어간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말씀 나눠볼까요? 편하게 두루두루 말씀해 주세요. 왜 이분이 역사학자로서의 자기 포지션, 이게 역사학자는 되게 힘들다. 사물의 역사성을 계속 이 앞부분 기억나시죠? 앞부분에. 사물의 역사성은 계속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우리 이제 이 역사적 감각의 문제,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느냐는 문제, 현상의 본질에서 읽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문제를 지금 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아,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 아니, 그냥 되게 재밌는 발상이죠. 이게 태생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말. 출발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적이 부과돼 좀 곤란하다, 뭐 이런 거라든가.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간다.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나온 거를 그냥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그 처음에 나왔던 게 트랙터. 그러니까 네, 트랙 트랙터가 사실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뭐를 몰랐는데 농업에서 이게 사용이 될 때는 땅을 네, 그 뒤엎고 막 이런 건데 그게 원래는 그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가지고 하는 일인가요? 그 땅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사람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그 한 번에 막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되게 그걸 트랙터를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뭐가 때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게 잘 제 생각이 잘 안 떠오르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뭐가 이제 네네. 생각이 나지 않을까. 네, 이제 천천히 책을 갑니다. 기술이, 이런 질문 되게 중요한데,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 AI도 좋고, 딥페이크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 학생들 사이에 어떤 성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뭐 몇 달 전에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이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일단 뭐 이렇게 저렇게 발전하면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런 근본적 문제와 함께 기술이라는 게 왜 출현하게 되는가를, 요 앞부분에 아주 인류학적 테마로서 세게 오는데, 이 후지와라 선생님에 따르면은 편리이죠. 육체적 편리. 농업 기술일 경우에. 근데 육체적 편리, 요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저자 서문 있지 않습니까? 저자 서문. 저자 서문이 좀 더 문제적으로 읽게 되는데요. 육체적 편리는 또 왜 요구됐냐면, 이 앞부분 한 덩어리가 있는 거죠. 효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 패턴에 걸려버린 거예요. 효율이 중요해지고, 그때 육체가 수행해야 될 무게가 다시 평가되면서, 이렇게 이제 이 기술이 출현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저자가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체가 시스템 사회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촘촘하게 우리를 이렇게 딱 다 틀어지고 있게 되는데, 그 이유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릿말부터 한번 그 책을 볼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머릿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영쌤의 무관심, 그 다음에 유리쌤 요 요약 부분을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이 첫 번째가 11페이지 보면 시스템이란 무섭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좀 유의를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라든가, 아니면 뭐, 무문자 사회의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뭐, 공동체 구성 원리, 이런 거랑 다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시스템의 요건은 뭐냐면은, 기술하고 일상이, 그 기술이 일상을 완전히 다 덮는 게 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런데 이 다음을 보면은, 아무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시스템이라 해도 그것에 한 번 익숙해지면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그 시스템을 의심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가볼까요? 익숙해진다, 한 번. 그러면 의심하기가 어렵다.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분석 대상인데 한 번 익숙해지는데 왜 의심이 안 되지? 이게 이 선생님이 되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 선생님들
익숙해진다는 거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자주 보는 것뿐이에요. 이 익숙하다는 거에는 그 안에 가치 판단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반복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늘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몇 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미있습니다. 의심하기가 없다. 이게 자연화돼요.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는 게 끊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주 어렵다.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끈기 이렇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바꾸기가 어렵고 각오도 상당해야 되고 끈기도 필요하다 이러면 이게 그냥 되게 재밌는 궁금하신 포인트죠.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부분 많지 않습니까? 자본의 역사라든지 국가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안 좋은 관계라든지 아니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있지? 근데 이게 익숙한 쳇바퀴에 걸리고 나면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운 어떤 지금 이게 역사가 아니죠, 역사.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어떤 반복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그 패턴에 익숙해질 뿐인데, 그걸 바꾸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생사에 관계되면 더 어렵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11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역사를 돌이켜보면 멈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책은 멈추려고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멈춘다는 거죠. 못 멈춘다. 누구도 못 멈춥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오늘날 세계 역사 역시 갖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게 경쟁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경쟁? 이게 아니고 경쟁 자체가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패턴과 공간과 물건의 배치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시스템 1번은 문제 삼는 게 경쟁 시스템인 거네요. 경쟁 시스템. 전쟁을 떠받치는 것도 경쟁이고 농업을 떠받치는 것도 경쟁이고 이렇게 가면 경쟁은 선생님들 되게 익숙하시죠? 우리 5명한테는 익숙할 일이 없는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경쟁이라는 게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는 문화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걸 나도 가져야 돼 이런 것도 있고 저기 나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어떤 일. 자, 그런데 요거 중요해 보입니다. 학교 클럽, 입시 승진, 선거 전부 경쟁인데 이거 선생님들 그 요새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의 그 프로가 유행이라면서요. 특히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경쟁하는 프로그램 아니 게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줄처럼 넷째 줄에 원칙적으로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게임 자체에 왜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그냥 도박장이 좋아서 가는 거 이런 경우도 많은데 요 경쟁은 결과를 놓고 벌이는 거라서 게임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죠. 네, 결과인데 이 경쟁이 결과를 놓고 다툰다라는 거고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학력과 소득의 격차도 경쟁에 좌우되고 자, 요까지인데 모든 것이 서로 진짜 여기 빨간 줄을 치면 이게 이반일치가 말하는 희소성이 작동하는 지점이죠. 희소성은 뭐냐면은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설정되어 있지만 교육의 기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모두가 누릴 수는 있는데 누가 먼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것인가를 두고 담론을 이렇게 구획해 갑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라든지 이런 게 평등을 지향하지만 일단 평등보다 속도 게임이 먼저 붙는 경쟁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재화가 희소성, 누가 먼저 빨리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여기 이제 이반일치랑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끊고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경쟁은 사람들을 뭔가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그 자체의 본성이 좀 집중도가 좀 높은가 보네요. 그래서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시청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심을 끈다든지 이러면 경쟁을 쓰기가 쉬운가 봐요. 백- 집중도를 높인다. 순위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 부여되는 동기는 자연스럽게 커지기 마련이고 작업 속도도 경쟁적으로 높여지고 승부욕과 활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무엇을 둔 경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을 한다는 것만 이게 경쟁 자체가 패턴화되고 익숙하게 되면 거기서 동기부여가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빵이 정말 훌륭한 빵이어서가 아니라 저 빵을 빨리 많이 먹는 것으로 승부를 거는 그 결과를 놓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 시스템의 성질이 갖추어가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기보다는 집중하는 걸 찾고 싶어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요 부분. 요 부분은 크게 두 덩어리로 경쟁의 본성은 결과를 놓고 다투는 것, 요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쟁 자체가 뭔가에 열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전도가 또 일어난다는 두 가지가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로 가면은 그런데 그두 번째 문단에 보면 경쟁을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게 되면 비대해지고 공정함을 잃고 기능 부전에 빠진다. 이렇게 아니 경쟁은 룰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기능 부전에 빠질 일이 없는데 경쟁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 룰 자체에도 이렇게 뭐 편법이랄까 권력이랄까 이 힘이 들어가서 기능 부전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넷째 줄 경쟁은 결국 집중 이 목표가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최종적으로 내가 획득해야 될 것에 대한 틀인데 그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생활 공간을 다 덮어버리면은 일단 나가고 보자, 나가고 보자, 나가고 보자 이렇게 되고 나가고 빠르고 앞서고 집중하면 그게 성장한다는 느낌, 잘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경쟁 자체가 불러일으킨 어떤 효과인 거지. 실제로 성장하는 게 뭘 성장하는 거냐는 거는 질문이 이렇게 빠져갑니다. 그러면 요 부분 재미있으시죠? 일단 좀 이루고 봐야 돼. 앞서고 봐야 돼. 결과를 좀 그게 뭐가 됐든 봐야 돼.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뭘 잘해야 된다는 강박, 그래서 분주한 사이클, 그 다음에 룰을 슬쩍 어기거나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사이비 경쟁. 이게 이제 앞에 나가는 것 속에서 그 존재감과 자존을 이렇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거 방해되는 거를 이렇게 어쨌든 이걸 좀 걷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승자 패자 도식만 공고해져서 요까지 딱 끊습니다. 성장과 패자. 그러면 이게 생존 전체까지 어떤 자기 삶의 영역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 요 두 문단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읽히십니까? 되게 복잡한 내용이 경험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죠? 여기가 오늘의 토론 포인트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우리 각자의 일상을 얘기해도 되는데요. 어, 아침에 이제 동화 인류학 시간에 유리쌤도 계셨지만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 빨간 신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쌍한 고아한테 지나가던 어떤 뭐 귀부인이 신발을 한 켤레 줬어요. 근데 걔가 그 신발이 너무 예쁘고 또 어떤 공주가 신었대. 이런 걸 보고 아 너무 안데르센 동화가 농업과 전쟁과 농업 책에 어울리네. 그래서 발목이 부서질 때까지 신을 신고 춤을 추는 동화죠. 그리고 발목 잘리죠, 발목이. 그렇게 안 하면 벗어나요.
유리쓰미에 되게 어, 기술이하게 적합하네. 근데 왜 쳐야 되는지, 내가 그게 필요했는지에 대한 거를 그 동화 속 주인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춤만 추고 싶어. 공주도 이 신발을 가졌어. 자, 그래서 거의 중독이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벗지를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것 중에 이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쟁력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일이 매우 많다.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내부는 전혀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난 모르겠네 이런 얼굴이시네. 네, 미샤쌤. 아니, 저기, 근데 이게 이제 공부랑 연결이, 오, 네네,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공부랑 영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네네. 그냥 이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수강을 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저것도 하고, 그냥, 왜 하는지 모르고 계속 그냥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그런 공부 패턴도 여기에 해당하나 그럼요. 싶어가지고요. 예, 네네네. 네. 이쯤은 그게 지대 넓 이런 것도 있고 이쯤은 알아둬야 돼. 이래서 막 허덕허덕 가기도 하고 네. 한 대. 누가 한 대. 나도 해야지. 안 하면 쳐져. 좀, 예, 이런 거죠. 이런 예, 거. 그런 조급함과 음, 어, 이 뭐 일단 하고 봐. 왜 그런 거? 일단 하고 봐. 이게 어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닌 거. 사회 자체가 그걸 안 하면 밀린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뭘 안 하면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입니다. 또 어떠십니까? 많이 그래. 어, 근데 음, 공부일 경우에는 근데 남들을 따라 해도 금방 이렇게 또 왜 잘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음, 예를 들면 일단 돈을 벌고 보자. 이게 공부가 일단 글을 잘 쓰고 보자.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잘 읽고 보자.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죠. 욕망, 경쟁 시스템이다. 네, 신진쌤? 그 알라딘에서 이렇게 문자 그 광고 이런 문자가 이렇게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몇만이 뭐 벌써 읽었다 이런 벌써. 거 일단 뭐 그 얼마 몇만 부가 벌써 팔렸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했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추천했다. 뭐 이런 거의 홍보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것도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애들 교육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 네네. 다들 수학하고 보낸다는데 안 보내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뭐 나에 대한 거는 사실 잘 못 느끼는데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뭐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뭐 불안한 한 느낌? 아니 뭐 이렇게 뭐 시험 점수 보고 오면 엄마들이 뭐 물어보는 게 그거라고 하죠. 뭐 걔가 뭐 90점 받았다 그러면 너네 반에 100점은 몇 명이야? 막 이런 네네네네. 것도 그런 것도 같고 어쨌든 모두가 다 하면은 해야 되는 거 같은 거. 네네. 내가 너한테 공부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한참 그 아침에, 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러다가, 저녁 때쯤에, 근데 지난 중간고사에, 혹시 아니야, 몇 명이?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하라는 소리야, 안 하라는 소리야. 이런데, 약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처지는 느낌. 요 정서와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우리를 지배한다. 가만히 있는데 왜 밀려? 남이 앞으로 가는 것 같은. 이게 다 착시가 있고 희소성의 게임에 걸려 들어가 있다. 저거는, 요렇고. 윤영쌤은 어떠십니까? 어, 그, 아까 진진쌤이 말씀하셔서 저도
느낌이 좀 왔는데 경쟁을 안 하면 연결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또 있어서 그래서 진짜 조급한 마음에 그냥 음, 약간 언어 같다고 해야 되나? 다들 하니까 일단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돼가지고 일단 경쟁하고 시작하는 네네.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언어 같이 돼버려가지고 거기 네네네. 빠져나가면 아예 살 수 없을 것 네. 같이. 네. 네.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거라도 뭘 해서 말이라도 좀 섞을 수 있게 되고 그 게임의 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기분. 근데 요게 그 후지아라 다시 선생님은 이게 되게 근대적인 거야. 근데 놀라운 게 트랙터가 만든 거야. 이러니까 트랙터가 나랑 뭔 상관이야. 이제 먼 데서 연결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어떤 동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저도 중학생을 둔 엄마로서 그 교육 TV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나? 많이 보는데 어떤 그 공부 잘한 중학생의 후일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대학에 갔나 봐. 어떻게 공부했대? 이런 걸 이제 생각 막 그러면 깜짝 놀라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학년 때는 더욱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욱 성장. 아니 사람이 1년 사이에 갑자기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가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다에 대한 어떤 강박. 좀 내가 뭐 이뤄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우리를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후지아라 다시 선생님이 이 시스템의 본성에는 경쟁이 들어가 있다. 시기, 질투.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앞서 나가니까 온갖 권모 술수, 편협 뭐 이런 게 다 붙어서 이게 기능 부전에 이게 기능을 너무 고도하게 써가지고 기능이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는 데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 게임 자체가 가열되면은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14쪽, 13쪽 넘어가면서부터는 13쪽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경쟁 원리가 폭주하면은 불공정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앞서 나가려고 하는 요쪽에서 이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을 계속 훼손을 하게 됩니다. 틈을 찾아가, 일단 앞에 나가는 것만 목적이 되니까 이 앞에 놓여 있는 결과물도 그렇고 그 룰 자체에 대해서 둔해지는 거죠. 일단 앞에나 이 전도가 돼서 그래서 불공정하게 되고 급기야 이렇게 돼서 14페이지에 가면은 식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논리적으로 확 뛰는 부분이 아니 이게 밥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책 뒷부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뒷부분에 감동적인 거는 밥을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는 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저를 딱 봤는데 저는 거의 식구들하고 먹고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제가 없거든요.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제가 앉아버리면 터지잖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차려놓고 뭐 서서 먹고 뭐 남은 거 먹고 또 어제 먹은 거 먹고 또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또 밥하기 위해서 시켜 먹고 뭔 이런 일이 난 힘이 필요해. 난 내 건 시키고 애들 건 해주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후지하다 다시 물어요. 도대체 사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당신을 위해서 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식생활 이게 기본적 행위가 뭐냐면은 시스템도 좋고 경쟁도 좋고 성장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처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데? 그 한마디면 다 무너질 일인 거죠. 그래서 식생활로 가는 거는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먹고 사는 거를 건드릴 때는 매우 위험하다고 사인을 눈치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에 완전히 사로잡혀 먹히지 않도록 하려면 생존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한 거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그게
흔들릴 정도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전도되냐면 막 먹는 거 서서 먹고, 저는 운전하면서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냥 대충 먹고, 지금 그래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는 먹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먹는지를 보지 못하는 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 삶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매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쟁 자체만 작동시키는. 그래서 기본적 행위, 왜 내가 농업에 들어갔는지를 여기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이거는 많이 느끼시죠? 한쪽에서는 굶어, 한쪽에서는 버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을까? 거기도 이 기본적으로 경쟁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면 역사를 인식하라.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 요거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영 쌤도 핵심적으로 본 것처럼 내가 이게 단지 교수인데 시민대학에서 말을 하게 돼서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 자, 다른 언어로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장을 확보하는 일,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다른 말을 쓸 줄 알게 되는 거. 왜냐면은 아카데미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 그 연구 업적을 경쟁하시잖아요. 거기도 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교수인데 시민 언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우리의 그 경쟁적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조금 편하게, 다채롭게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자, 인영쌤, 무관심한 게 이거를 시스템을 계속 돌리면 무관심을 끊는 방법은 내 먹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장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에서 앞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고치자.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 불가능한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경쟁을 강조하는 이 시스템이 효율이라는 방식으로 이 또 결착이 돼 있어서 결과에 누가 빨리 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구간을 효율에 따져서 부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돌아가면 무관심하는 것을 꿰는 그 방법으로 윤영쌤 자유롭게 이야기할 공간의 확보.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역사를 안다는 것인데 역사를 안다는 게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뭔가 놓친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멈춘다, 브레이크를 조금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우리 기술 인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쟁에 대한 내 피로와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끌어가면서 사는 내 삶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장을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 혀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기, 요 이제 일상적 이야기, 요런 거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식사는 잘 하셨고요. 자기 언어를 갖기, 무관심하다는 게 관심을 가지자. 이게 아니고, 그냥, 어, 다른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기.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 언어. 일상 언어 중에 효능감이라든지, 뭐 가성비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상품화된 언어 너무 많이 쓰잖아요. 좀 다른 말 뭐가 없을까? 그래서 역시 이 선생님도 다른 언어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이반 일일치와 문제의식이 같죠. 다른 언어를 좀 찾아내야 돼. 이 지금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언어야, 언어. 그 효능감, 가성비 이런 단어 많이 쓰게 되죠. 그게 그 효율이죠, 효율. 들인 돈에 비해서 결과가 높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경쟁 심리와 경쟁의 테이블에서 쓰는 말이죠. 쓰시는 언어에 대한 부분, 그런 거는 또 어떠십니까?
가성비 많이 생각하시는 장에 뭐 일생에 몇 번은 들어갔다 나오기 쉽죠.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음, 그 돈이면 이거죠.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책은 지금 다 잘 읽으셨고, 네, 진진쌤. 최근에 깻잎하고 뭐그 배추 값이 너무 올랐다고 하니까 식당을 아, 가면은 김치를 안 먹던 김치를 더 먹거나 깻잎도 더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왠지 아, 하나 더 먹어야지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뒤에도 평소에 안 먹다가 제 비싸다니까. 주위에는 있던데 많던데 김치 네네네. 뭐 식당 가도 김치 평소에 뭐 한두 개 먹었는데 김치가 이제 금치다 막 이러면서 야 이거 김치가 요즘 김치값이 그렇게 비싸 그러면서 김치 먹어 막 이러 네네네. 일단 먹어도. 깻잎도 뭐 이게 한 장이 얼마야 이러면서 네네. 이렇게 지금 한 장이 얼마래 이게 비싸대 그러니까 빨리 먹어 야 집에 가서 못 먹어 평소에 깻잎도 안 먹는데요 네네네. 그런 것도 이런 게 해당돼 그렇죠. 제가 장을 보면 그 지난주에 브로콜리? 저 한번 먹어볼까? 한 마리 5천 원이던데. 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 5천 원이면 이래서 그 싼 고기 코너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게 지금 브로콜리랑 고기가 대체가 이게 지금 치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돈이 들어가면 이게 치환 대상이 되잖아요. 그 돈이면 해가지고 금방 당겨요. 아니 어떻게 브로콜리가 그 불고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돈, 효용, 효율, 그다음에 일단 이런 거랑 이제 걸려 있네요. 금방 계산하는 이런 거. 또 어떠십니까? 요 서문에 대한 유리쌤 어떠세요? 서문 요약하시면서는. 그, 예, 그러니까 뭐, 농산물을 가격으로, 네네, 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자기가 집에서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역시 길러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네네. 예. 그리고 하여튼 가격과 재배가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 그 아까 이제 또 쫑긋하고 이제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 목소리를 이렇게 엿들었는데 이제 요새는 빨간 고추를 따서 그거를 건조시켜서 고춧가루로 빻아서 이제 고춧가루를 파는 게 가장 큰 농가 소득이니까 다른 모든 그 농작물이 다 소득 이 되지 않아요. 깻잎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한 농가에서. 근데 고춧가루나 뭐 소고기 이런 거는 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70대 할머니들이 고추를 따시는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파란 고추도 좀 따서 팔지, 보내지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빨간 고추 딸 사람도 없고 빨간 고추도 다 못 따게 생겼는데 파란 고추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푸념처럼 이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몸이 너무 힘들게 저는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업이시고 이제 늘 하시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그 그게 이제 편하고자 기계를 쓴다기보다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쓰는 네네네. 거거든요. 예,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적은 수의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계는 효율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신체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화답해서 개발된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 인간 그 앞부분에 이 선생님의 다른 책 중에 분해의 철학이라는 그 책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이 이제 재미있는데요. 이 선생님 거기도 뭐냐면 어 분해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은 분해를 몰라요. 그러니까 썩는 거를 몰라. 이게 뭐냐면은 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 일단 쌓고 낳고 만들어 봐.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이 앞을 향해서 성장을 하는 진보 사관에서 삶과 생활과 전반적인 국가 간, 뭐 문명 간 다 끌어가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삶을 살고 또 이 순환의 서클이 아니다라는 그 논점으로 이 다음 책을 그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비 비료의 중요성 그 책엔 그렇게 나오는데, 요 앞부분에 기계의, 그것도 유리쌤 중요한 부분에 기계가 처음에는 이 농부의 하중을 덜어주려고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빠진 설명이 머릿말에 있는데, 농부는 왜 하중을 받았을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이 신체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대는 점이 있죠. 농업 자체가. 그런데 요 시대에 특히나 요구가 많아진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농업에 대해서. 아까 그 할머니들도 소득을 계산해야 되면은 이게 회랑고추까지도 지금 심어서 또 해야 되는 그 부담을 느끼시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개인데 농업 자체가 인류가 한 어떤 활동보다도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도,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은 주로 사냥꾼이 매일매일 공을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 북쪽에, 일본의 홋카이도 쪽에는 사냥꾼이 많이 있어서 딸을 가진 부모가 사냥꾼한테 시집 보내면 맨날 첫날 그 서인은 놀고 딸만 일한다고. 근데 조선에서 식민지 때에 부지런한 농부들이 그 쫓겨가지고 조선에 노동직으로 왔더니 사냥꾼이 아니고 원래 농부 출신이어가지고 되게 성실해서 딸을 그 농부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지런해야 되고 자기 몸을 잘 단련해야 되고 어떤 성실함이 있고 이런 육체적으로 아주 농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하중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측면이죠. 하는 측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두면 농업 자체의 특수성일 수도 있죠. 육체적으로는. 근데 그 농업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언어 부분은 선생님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심을 깨는 부분의 언어. 이 언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게 다른 언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저도 막 일기를 쓸 때 내가 너무 지금 뻔한 관점으로 뻔하게만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이야기를 되게 기존에 여기서 말하면 시스템 언어가 아니고 네. 진짜 나의 언어로 말하고 있나? 이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이 책에 따르면은 내 언어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은 늘 역사 공부와 함께다라고 주장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 어떤 내 시스템화된 언어, 내가 쓰는, 그러니까 공통의 아주 뭐 부패하다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경쟁과 효율에 길들여진 언어를 내려놓으려면 이 언어가 어떻게 출현하고 이런 걸 이제 서서히 이해를 해가야 되는 과정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영 쌤이 질문에 답하자면 얻는다고 갑자기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약간 이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에서 이 책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단어를 매우 자주 쓰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빛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는 뒷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로는 찾아질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책에 그 분해의 철학은 실제로 일화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화. 개인적으로 어떤 겪었던 독특한 반성장적 경험 이런 거. 그래서 뭐냐면은 어 이게 그 정크 아트라고 하니까 쓰레기 가지고 예술품 만든다든지 아니면 왜 부서진 우산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그냥
다른 차원에서 계속 부각하는 방식으로 렌즈를 좀 돌린다. 이런 전술도 나가긴 하는데요. 요 책까지는 이 언어를 쓰게 된 맥락을 알아야 된다. 태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조건을 알면 좀 거리가 느껴지시나요? 이 선생님의 주장인데요. 진지쌤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뿌리를 알면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언어와 거리를 두게 되는 거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 말을, 어,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 말을 다시 쉽게 뭐 예를 들면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머뭇 있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언어를 찾는 과정,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 이 머뭇이 거리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 선생님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해법이 뭐야? 이거야말로 이반일치가 제일 싫어하는 정답이 뭐야? 누구한테 물어? 네가 찾아. 이반일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 상식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면서 다시 발심하는 걸 이 선생님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1장 농업기술로 본 20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폭력의 기술로 본 20세기인데요. 농업기술의 핵심을 보면은 자, 19쪽에 농업을 바꾼 분업화입니다. 분업화. 이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노동이 분업 차원에서 있는 거랑 굳이 말하자면 분업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니까 전인적, 그러니까 파시즘적인 전체 말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전체를 다 보고 가는 거랑 내가 부분으로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노동이 갖는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전쟁 기술에서도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분업이 되면은 이 19쪽에 이제 편리한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추구. 아무튼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좀 편리를 도모하고 싶다라는 게 올라온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인류학적인 책을 많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석기 시대가 한 뭐 20만 년 요 정도지 않습니까? 기술을 왜 발달을 안 시킨 거야? 몰랐겠지. 걔들은 바보니까 이게 아니고 그리로 안 가는 거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그래서 야생의 부족들한테 그 야생의 사냥꾼한테 총 줬더니 그걸로 더 많이 놀아. 더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를 보면은 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책을 조금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은 편리에 대한 추구는 오히려 권장되지 않았던 때도 되게 많고 후지하라 다시시 선생님 말대로 그런데 특정한 도구가 들어가면 이게 편리로 금방 전환이 돼버리는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편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편리가 추구되는 게 또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죠. 효율을 따질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 작업이 이렇게 그 부분 작업에 익숙함이 들어가면은 금방 편리, 단시간의 효용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0페이지 처음에 들어가면은 유리쌤 보신 것처럼 이게 손으로 모를 낼 때 취하는 자세가 위에 셋째 줄에 자신 있는 저라도 힘에 부쳤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 나중에 이제 뒤에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농부가 이렇게 이 모를 내려서 이렇게 계속 허리에 힘을 주는 이것도 너무 힘든데 예를 들면 이 농부가 고장난 트랙터를 고치기 위해서 기술자 찾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과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얘기를 가고 그 이반일치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내과에 가서 빨래를 안 하게 돼서 편리해졌는데 세제사로 이마트 가는 건 진짜로 편리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 세탁기 쇼핑하려고 계속 검색하는 거는 편리한 걸까?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바리치는 편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림자 노동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 그러더라 그래도 20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는 유쌤 보신 것처럼 기계가 고역에서 해방시킨 건 사실이라고. 실제로 신체적 부담을 던 것은 맞다고. 요 부분에, 그러니까 태생적 조건에 이게 어떤, 부담을 덜어준 부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실체는 뭐냐면 분업이라는 거죠. 분업. 해방의 실제는 분업이 된 거다. 그래서 이 20페이지, 21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이 밑에서 20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이를 분업화하면 효율이 오르고 생산량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자, 요거를 말씀드리면은 원래 농부가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전체를 자기 몸으로 하는 거랑 부분 부분을 떼서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이 초창기 기계화 농업의 기계화를 보면은 어떤 부분은 거의 몸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기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전체가 신체 노동인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덜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 농사 전체가 분할되고 있는 거죠. 분할. 요 구간은 몸으로, 요 구간은 기계로. 근데 이 부분 부분 찢어 놓는 여기에서부터 어떤 대먹임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고 알고 그리고 직접 관계를 맺어갔다는 게, 나머지는 내 통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트랙터를 쓰게 된다거나 어떤 도구를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다른 외부 요인한테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받는 하중은 분명히 줄어드는데, 대신에 이걸 이전한 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요거, 그리고 소외의 형태가 경쟁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 22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부담을 덜어준 거는 분업 때문에 덜린 거예요. 분업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로 22페이지에는 분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접 마주하지 않는, 이 위에서 셋째 줄에 직접 마주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고 넘겨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는 내가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 생각거리입니다. 내 삶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전이 됐어요. 그럼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잘 모르는 거야 라고 내 생활의 한 부분이, 컨트롤 이런 단어도 되게 산업화된 단어네요. 그런데 이전이 돼서 내가 완전히 몰라도 돼.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업에는 어떤 소외와 맹목이 벌어집니다. 농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미자쌤 느끼시죠? 미자쌤이 그 다니시는 회사에서 미자쌤이 모든 거를 아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요겁니다. 미자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방관자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까지 알 어, 필요가 없어서 네. 사실 무관심한 측면도 있고 네네네네. 나랑 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서 그쵸. 굳이 무관심 뭐 굳이 내가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뭐 네네. 이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네네. 네. 그래서 이 농업과 함께 농업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기계화된 농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분업이다.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노동이나 삶의 일부를 내가 분업화시키고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모르는 거야. 요거는 알만한 거고, 저거는 몰라도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쪼개는 거죠. 그러면 일부에만 맹목에 빠지지 않습니까? 겨우 요만큼이잖아요. 거기에서, 어, 전체를 못 보는 일이, 그러니까 근데 요게 벌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업화된 삶.
몰라도 돼. 이런 거. 그게 미재쌤 쓰신 과제도 있죠. 요거는 몰라, 이거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도구가 점점 대상과 나의 직접 관계를 못 맺게 하는 방식으로 가보다 보니까 분업도 분업인데, 그 다음에는 그나마 내가 가진 부분조차도 그 분업의 효과로 점점 더 대상과 나의 관계를 저건 저건 나고, 뭐 몰라도 돼. 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영역이 삶에 점점 많아지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내 문제인데 나는 몰라도 돼가 전면화된 거죠.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가 보는 많은 거에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연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아픈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삶이 전체가 다 분업화돼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은 저 사람한테 가서 먹고 발 아픈 건 여기서 먹고 교육 문제는 저기 이게 다 삶과 일상이 다 분업화돼가지고 그러면 초창기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농부로서 건사한 땅과의 내 관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분업 자체가 전면화되게 되면 이 일상이 다 쪼개져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이 없게 돼서 지금 우리 삶이 다 저희가 아는 게 없어져 버린 형국 아닐까요? 요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교육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이렇게 된달까? 뭐 어떠십니까? 편하게 얘기하자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되면은 이제 일종의 외주 같은 것인데 그렇죠. 그 네네. 외주로 빼버린 부분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네네. 그 전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되게 편하고 자유시간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 실제로 바뀐 게 뭐냐면 그 외주가 아니었을 때는 엄청나게 관찰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 그 책임 앞뒤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관찰을 네네. 해야 되는데 외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 기계가 농기계가 몸의 하중을 줄여준다라고 할 때 그거는 어, 이제 그냥 이제 농사만 봤을 때는 그 몸으로 하는 일들은 생애 주기랑 되게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한 몸으로 못하던 것이 점점 몸이 이제 네네. 성장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최대로 자라게 될 때는 가장 네. 넓은 땅을 막 경작을 하다가 이제 나이 들거나 병이 들거나 뭐 다치거나 하면은 점점 이제 경작지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기계로 촘촘하게 분업을 하면 할수록 그 면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농부가 자기 몸에 맞게 농지를 줄였다 늘렸다 하지 않고 기계에 외주를 줄까? 그거는 농지를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거 제목임이 거기다 걸려가지고. 맞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를 쓰면 편해라는 것은 그렇게 몸으로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고요. 처음부터 농기계로 하셨던 분들은 이게 더 편한 거야라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 하시고 그냥 네네. 그 양쪽을 비교할 수 있는 눈조차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한승태 작가가 청소, 그 다음에 농업, 이게 고령화랑 딱 붙어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유리쌤 그 부분 너무 좋네요. 이게 시스템화된 데에는 일단 앞 조금 전에 걸 읽으면은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유리쌤 언어로 말씀을 제가 바꿔드리면은 생애 주기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자꾸 외주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외주준 쪽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늙고 노쇠한데도 그 외주가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맞춰서 가는 요 소외가 벌어지죠. 벌어지는 거.
근데 이 분이 왜 농업에 관심을 두냐면은 개인적으로 농사가 좋아서 이렇다기보단 지금 먹는 문제는 되게 근본적이고 먹는 몸도 근본적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상과 삶의 분업화와 소외와 무지, 무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 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율쌤 말씀하신 그 부분 아주 인상적이네요. 만약에 그 생애 주기를 보고 노동을 하고 몸을 보면서 일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기계를 쓰면은 이제 안 되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게 더 외주화 돼가지고 걔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거랑 착각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떠십니까? 세탁기를 두고 나서부터 빨래를 더 많이 하잖아요. 안 해도 될 것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빨래하는 게 없던 일이라는데요. 뭐 요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내 몸이 하는 빨래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족들이나 나나 입는 거 요런 게 좀 조정이 될 텐데 그다음에 먹는 것도 냉장고가 있으니까 일단 넣어. 그래서 내가 그게 이 몸이 필요하는지 저 몸이 필요하는지 이렇게 몸을 보고 못 가고 요 핵심은 분업이 외주화 요거랑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미자쌤, 진진쌤, 윤영쌤 말씀해 주세요. 분업. 윤영쌤이 하시는 일은 분업은 아니고요. 본업이 확실한데요. 네네. 그래서 분태를 못 보고 본업을 하게 되면 또 너무 일이 바쁘다 보면 음, 좀 불친절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네네. 과정이나 소요되는 시간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들 딱 내일만 내가 받은 것만 딱 쳐내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냥 넘기고 끝나는 이런 식이 되니까 그 같이 일할 때도 좀 불친절하게 조금 더 네네. 불친절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 한승태 작가가 쓴 부패식당 있잖아요. 그게 분업에 쿨파트, 뭐, 핫파트, 또 무슨 파트, 그건 내일이 아니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화됐어요. 도대체 누구 일인지를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일이 되어가는 것보다 어디까지가 네 일이고, 여기서부터는 내 일이고, 그거를 긋는 거에 너무 급급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가 이제 분업화, 외주화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일을 다 쪼개서 이게 이제 쪼개서 붙인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승대 작가가 보는 것처럼 그게 쪼갠다고 안 쪼개지지 않은 그 식당에 쿨파트, 핫파트가 안 쪼개지고 언제는 쪼개지지만 청소라든가 준비라든가 계절의 그 개 기억나시죠? 계절이라든가 아니 개가 풀이야 핫이야 뭐 그렇게 안 되는데 나눠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너, 나, 여기, 저기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거기다 책임 뭐 요게 딱 붙었고 그다음에 또 경쟁 이게 한승대 작가의 그 삼부 식당에 부페 식당에서 더 많이 나왔네요. 미자쌤하고 진희쌤은 또 어떠십니까? 분업, 외주, 책임, 가르기, 내 거만 챙기기, 내 거 챙기기. 사실 그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심하거든요. 부서 간의 갈등 같은 게 이 일은 이 부서에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 팀원도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 팀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면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우리 그냥 저희 팀에서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일하는 실무자는 이거는 우리 팀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의 경우만 이런데 이거를 이제 부서 단위로 이게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나는 이 일이 아니에요, 저쪽 부서 일이에요라고 딱 선을 네네. 그어버리면 일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뭐 이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네. 이럴 때 서로 그러지는 잘 안 일어나죠. 이건 우리 내가 할게. 저희가 나서서 이거는 뭐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서로 막 편가르기 할 때는 누군가가 정말 나서 가지고 이게 그 선을 그어 주기를 바라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게 아주 핵심 부분. 분업이라고 하는 게 외주화라서 내 삶에 뭔가를 떼내가지고 단데 맡겨버리는 건데 이게 어떤 선을 긋는 행위인 거죠. 여기까지, 저기까지, 어디까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쪼개는 감수성을 발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금이 안 그어지는 거에 대해서 손해 본다는 느낌? 예 예. 손해. 그런 예. 처진다는 느낌, 음. 효율이 떨어진다는 느낌, 그것까지 내가 왜 이런 예. 태도가 이 농기계와 함께 얘기가 되네요. 농기계와 함께. 이게 그래서 좁게도 보지만 거시적으로 보기도 하고. 혹시 진진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안일도 많이 오던데 이거는 아빠가 해야 되고. 네, 진진쌤? 네. 집안일 그런 갈등 이제 초에 이제 결혼하고 초에 되게 많이 겪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좀 이제 오래돼가지고 좀 까마득하기도 한데 애들한테 뭔가를 이제 아이들이 둘이니까 뭔가 공정하게 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건 너가 하고 아니면은 이번 주는 네가 하고 다음 주는 네가 하라고 했을 때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데서 문제가 기능 삐그덕 부전, 거리는 기능 게 부전. 생겨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건 네가 저건 네가 했을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 일이 그 다음 일에 어떤 영향을 그 일에 더 많은 부담을 줄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맡은 일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네네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 분리수거는 나다. 그러면은 다음 주 분리수거가 많은 것 같고 이번 주 좀 없으면 그걸 눈치를 빨리 채는 아이가 이번 주 나 일이 있는데 바꿀래?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지만 분리수거를 같이 하러 나가라 했을 때 그러면은 네가 뭐 할래? 내가 뭐 할래로 이제 되고 네네. 그 이제 너가 만약에 종이다 그러면 난 이번 주 종이를 마음껏 버리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경계를 이렇게 긋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어쨌든 그 한승태 거기 뭐 뷔페 거기 네네. 식당에서도 그 자기가 쓰레기 버리는 일이 걔니까 내가 쓰레기를 뭔가 다른 걸 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더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전혀 안 갖잖아요. 이건 네네. 어차피 내 일이니까 내가 쓰레기를 많이 생겨도 네가 치우는 거지라는 게 네네.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일이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들 것 같아요. 그게, 자, 요런 문제를 이 전쟁까지 밀어가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런 태도가, 이거는 내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고, 이 아닌 거는 몰라도 돼. 이런 방식이, 해충. 그래서 농약. 그 다음에 전쟁. 여기는 우리고, 너는 없어야 되고. 그래서 살충제, 홀로코스트. 요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태도가 내 일이 아니면 돼. 이런 거고, 이문세 내적으로 말하면, 여기도 우리도 안 해본 일을 해가지고 그 진쌤 느낌이 오시죠? 이게 네 일인지 내 일인지가 애매한 일이 태반인데 이게 막 만들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네가 하자, 여기까지는 내가 하자. 지금 인문세는 일을 하는 스텝 선생님들은 네가 하자, 내가 하자를 하는 자충우돌 중인 것 같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응고돼서 시스템으로 되면은 이제 그건 내가 아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 분업, 효용, 요렇게 외주화 이런 게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덜 노력하고 더 빨리 결과를 볼 건가. 그다음에 외주화된 것도 측정하는 단위가 다 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요게 다시 강조를 하고 싶지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22페이지에 직접 마주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 그게 이제 결정적입니다.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모든 게 내일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내일이 아니다. 이런 태도가 뼛속 깊이 있다는 것이 갖는 그 문제를 한승태 작가가 봅니다. 그런데 왜 길 가다가 저는 그 대학 때 최근에 진짜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제가 잘 안 줍더라고요.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 뭔가 이제 이런 감각을 문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자쌤이 쓰신 글과 관련된 것처럼 이제 트랙터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22페이지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